안녕하십니까. 채권법 총론 23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채권 소멸 원인과 그중 첫 번째 변제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채권 소멸이란 채권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채권 채무 관계에서는 계약은 이행되어야 한다라는 말처럼 이행이 되면은 소멸이 되겠죠. 물론 이러한 이행 이외에도 여러 가지 소멸 사유는 있습니다만은 정상적인 채권이 성립된 뒤에 소멸하는 것은 이행, 즉 변제라든가 앞으로 살펴볼 공탁, 상계, 면제 등등에 의해서 채권 관계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채권이 소멸하지 않고, 즉 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법률 문제가 생기게 될까요? 다음과 같이 아직 채권이 남아있는 경우에 그 채권에 기해서 법률 문제가 생기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먼저 살펴본 뒤에 우리가 채권의 소멸이 얼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들을 알아보고, 이러한 채권 소멸 원인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과 아울러서 그 중에 변제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신문에 난 기사는 과연 채권 채무 관계가 아직도 존속하는 것인지, 또는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어떠한 법률 문제가 발생하는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돈이 뭐길래 법정으로 간 혈육관 송사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아버지가 아들을 상대로 증여 재산을 돌려달라 하는 그러한 기사입니다. 올해 86세인 김모 할아버지는 지난 8일 막내 아들을 상대로 증여받은 부동산을 돌려달라면서 서울 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는데, 막내 아들과 함께 살게 되면서 2층 건물을 증여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노안으로 거동이 불편하게 되자 제대로 부양을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같이 살면서 건물에 대해서 증여한 증여 계약이 있는데, 이러한 증여해준 재산을 돌려달라 하는 그러한 소송입니다. 근데 이러한 먼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아들에게 돌려달라고 했을 때 그때마다 이미 적법하게 받은 건물이라면서 기사에 의하면 싸늘한 반응에 시달려야 했다. 결국 김 할아버지는 분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이들 부자는 법정에서 만날 운명에 놓였다 하는 기사가 이것입니다. 이 전제되는 법률 관계에는 증여계약이라는 채권과 채무 관계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도. 따라서 이러한 증여계약이 여기 제대로 부양하지 않았다는 것을 봐서는 증여하는 조건으로 또는 증여의 부담으로 부양할 것을 전제로 한 그러한 채권 채무 관계가 성립이 됐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기사에서는 제독, 즉 독일에 있는 누나가 한국에 있는 남동생을 상대로 소송을 한 것인데, 원래 독일에서 간호사 생활을 하면서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부양했는데, 그 아버지가 누나한테 주라면서 맡긴 1억 원을 남동생이 주지 않고 가로챈 그러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 1억 원을 다시 남동생한테 달라 하는 청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아버지가 누나에게 주라고 맡긴 1억 원이라는 법률 관계가 전제되어 있겠죠. 즉 돈을 지급할 그러한 채무가 아직 남동생에게 남아있는데, 이러한 것을 이행하지 않아서, 즉 채권이 소멸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그 기사 중에는 강남 아파트에 깡통 경매는 없다 이런 내용인데, 여기 낙찰 금액 금융권 청구액보다 적더라도 대출 때
통상 은행 금융권에서는 돈을 대출하면서 근저당을 설정하게 되는데 이때 130%를 설정했기 때문에 사실상 감정가 또는 낙찰 청구액보다 적더라도 실제 대출한 원금이라든가 이자나 이런 것은 이 최고 한도액보다는 적게 되겠죠. 그래서 손해를 안 본다, 이러한 기사입니다. 이처럼 경매가 되는 상황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대출을 받고 다시 갚아야 되는 이러한 채권 채무 관계가 성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에 그러한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서, 즉 아직 채권이 소멸하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에 그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라는 또 다른 법률 관계가 진행되는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보증금 5천만 원에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은 임차인이 최고 2천만 원까지 우선 변제할 수 있다라는 법무부의 시행령이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서 변제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제 그 집을 은행에서는 또는 돈을 빌려준 사람은 저당권에 기해서 경매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집이 저당권에 기하든 아니면은 돈을 갚아라 하는 판결을 받아서 강제 집행을 하든 이렇게 경매가 됐을 때 별도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또 문제가 될 수 있죠. 즉 집주인이 대출도 받고 그 대출받은 집에 대해서 세율을 놓은 그러한 관계가 될 것입니다. 즉 채권 채무 관계가 아직 존속하는 것이죠. 은행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대출 관계, 즉 금전 소비대차라는 채권 채무가 있고, 또 임대인으로서 그 임차인과 세를 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임대차 관계라는 채권 관계가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소멸되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에 새로운 법률 관계가 진행이 되고, 또 그러한 것은 기존의 채권 관계를 소멸시키는 그러한 역할도 한다고 하겠습니다. 이 기사도 집을 담보로 아들에게 빌려준 돈을 되찾는 그러한 재판이 된 것인데, 여기 성난 부정 눈물의 승소해서 사실상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상대로 하는 재판, 이게 쉽게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은 근래 들어서 이러한 소송들이 자주, 또 가족 간의 소송들이 제기되고 있는 그러한 형편이 좀 많이 보입니다. 여기도 민모 72세 된 할아버지가 최근 아들 부부, 43살 난 아들 부부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했는데, 이 아들에게 빌려준 3,800만 원을 다시 달라, 이렇게 소송을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집을 담보로 2천만 원을 대출해가고 부모 집을 담보로 맡길 때 아들 부부는 매달 30만 원씩의 생활비를 주고 원금도 가능한 빨리 갚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러한 빚도 안 갚고 또 생활비도 안 주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 아들을 상대로 재판을 하는 그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부자지간이라도 금전관계, 즉 채권관계가 소멸되지 않고 아직 남아있는 경우에 그러한 채권관계에 기해서 돈을 받고, 또 이런 것이 실행이 되면 이제 나중에 채권이 소멸되겠죠. 이 법률관계가 진행되는 그러한 예를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채권관계는 여러 가지 제2차적인 법률관계를 또 발생시키기 때문에 일단 발생한 채권관계가 이행이 되지 않았을 때 새로운 그러한 문제를 막으려면은 이제 그 발생한 채권을 소멸하는 그러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채권이 소멸하는 원인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은 우리 민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7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변제, 그리고 대물변제, 공탁, 상계, 경계, 면제, 혼동,
이렇게 7가지 사유는 여기에 해당할 때 기존의 채권이 이로 인해서 소멸되는 그러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고, 오늘은 그 사유 중에 변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또 채권은 이러한 민법 규정에 있는 사유 이외에도 권리의 일반적인 소멸 원인에 따라서 소멸할 수가 있습니다. 즉 목적이 소멸했다든가 아니면은 소멸 시효가 완성이 돼서 장기간 채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소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권리의 존속기간이 도래돼서 소멸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러한 권리의 일반적인 소멸 원인도 당연히 채권이 소멸된다고 하겠습니다. 나아가서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의 경우에는 그러한 법률행위가 취소되는 경우, 결국 취소되면은 일단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성립된 이러한 채권이지만은 취소로 인해서 무효로 되는 것이니까 결국 채권이 소멸된다고 볼 것입니다. 또 해제 조건의 성취 또는 기간이 있을 때 종기의 도래 또는 계약 해제를 하는 경우 등등의 경우에도 이제 성립된 채권이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그러한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또 계약자의 원칙에 기초해서 채권이 성립이 됐는데 두 사람이 합의를 해서 앞으로 이러한 계약을 없애기로 하자 이렇게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이때도 채권이 소멸한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일단 성립된 채권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소멸하게 될 텐데 기타 다른 부분들은 그 민법 총칙이라든가 기타 이런 데서 채권 강론 등등에서 검토가 되는 것이고 지금 이 시간에는 민법 규정에 의한 채권의 소멸 원인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제를 보면은 채무자가 채무 내용인 급부를 실현하는 행위를 변제라고 합니다. 따라서 그 채무 내용을 실현했기 때문에 채권은 목적을 이루었고 따라서 소멸하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존재할 필요성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변제는 채무 이행과 실질에 있어서는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우리가 채권이 성립되어 있을 때 채무자가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은 채무 불이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러한 채무 불이행의 형태로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등등에 대해서 살펴본 바가 있는 것이죠. 이 변제는 채무 불이행의 반대적인 개념으로 이행이 되는 경우 채권이 소멸되는 이러한 효과를 준다고 하겠습니다. 사회에서 가장 많은 채권 채무에서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관계 대여금일 텐데 이러한 금전 채무의 변제에 대해서는 이를 특히 지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금전을 지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변제가 됐을 때 이러한 변제는 어떠한 법적 성질을 갖는가? 변제는 변제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행위 내지는 준법률 행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또 여기서 변제와 변제를 위한 급부 행위는 학문적으로는 좀 구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변제는 변제한다는 그러한 사실, 객관적인 사실 행위에 중점을 두는 것이고 변제를 위한 급부 행위 이것은 법률 행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제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가 등장을 할 수 있는데 변제, 즉 돈을 갚을 의사로 채무를 변제할, 이행할 의사로 채무의 목적물을 인도한 경우는 당연히 변제가 되겠지만은 그러한 의사 없이 증여, 겉으로 봐서는 채무를 갚는다는 형태로 보이지만은 실질에 있어서는 증여 의사, 통상 공짜로 주는 것을 대부분 이야기하지요. 이처럼 그냥 대가 없이 증여하는 의사로 이렇게 그러니까 채무가 있다는 것을 별도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것과는 전혀 별개로 증여 의사를 가지고 채무의 목적물을 인도한 경우는 어떻게 볼 것인가 이에 대해서
이것은 변제 효과는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즉 아직 빚은 남아있지만은 그것과 별개로 별도의 돈을 주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증여의사를 가지고 채무의 목적물을 인도한 경우는 별도의 기존의 채무에 대해서는 변제 효과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무능력이나 착오, 사기 등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죠. 변제를 하는데 무능력자가 하든가 착오로 잘못하든가 또는 쏘가서 하는 사기의 경우 등등의 경우에 법률행위인 급부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다툴 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 대리인에 의한 변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때 대리인은 법률행위인 급부행위를 할 의사만 있으면 충분히 변제가 됐다라고 보게 됩니다. 누가 변제할 책임이 있는가 하는 변제자입니다. 기본적으로 채무자가 변제를 할 의무가 있겠죠. 그래서 채무자는 변제를 해야 할 의무를 지는 동시에 변제를 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나아가서 채무자의 이행보조자 또는 대리인에 의해서도 변제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채무자 이외에 제3자가 변제할 수 있는가, 즉 다른 사람의 채무인데 제3자가 변제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채무 변제는 원칙적으로 제3자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우리 민법 46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자의 변제는 제3자가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것이며 일종의 사무관리인데 이처럼 제3자가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때는 자기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뒤에서 살펴볼 변제에 의한 대위, 즉 대위 변제가 인정이 되고 이러한 대위 변제가 있을 때에는 본래 채무자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3자의 변제는 채권의 상대적인 소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채무자 입장에서는 기존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소멸이 됐죠. 제3자가 갚았으니까. 근데 별도로 이제 이 제3자가 그 변제자 대위에 의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채무자 입장에서는 또 다른 채권자가 별도로 생긴 것입니다. 기존의 채권자는 소멸됐지만은 이제 그 돈을 갚은 제3자가 새로운 채권자가 되는 것이니까 이를 채권의 상대적 소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 입장에서는 기존의 채권자에게 돈을 갚든 아니면은 제3자 그 후에 채무를 갚은 제3자에게 돈을 갚든 뭐 같을 것이지만은 이왕이면은 기존의 채권자가 익숙해질 것입니다. 새로운 채권자가 등장을 해서 새로운 법률 관계가 야기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의 변제는 제한이 됩니다. 다음과 같이 채무의 성질에 의해서 제한받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적인 일신전속적인 급부, 즉 학자가 강의를 한다든가 배우가 연기를 하는 이러한 것은 성질에 의해서 제한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채무자가 반대 의사를 해서 제3자가 갚는다고 했을 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요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대 의사에 의한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또 세 번째는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경우에 제한이 됩니다. 아무 관련도 없는 제3자가 돈을 갚겠다라고 하면은 채무자로서는 이 제3자의 행위를 이해하기 어렵죠. 따라서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경우는 구태여 채무자 입장에서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변제할 자격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통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연대채무자 또는 보증인, 물상보증인,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이해관계인에 해당이 됩니다.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만일 채무자가 돈을 안 갚는 경우에 연대채무자나 보증인, 물상보증인이 안 갚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행지체로 인해서 더 고율의 이자를 더 물을 수도 있겠죠. 또 이자가 더 늘어날 수가 있으니까 빚이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들은 자기들이 갚을 빚이 더 늘어나니까 먼저 갚아야 될
그런 그 이해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변제 행위가 있을 때 그것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유효하게 변제를 수령할 수 있는 자는 채권자가 당연히 되겠죠. 그리고 채권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또는 보조자가 유효하게 변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수령 권한이 없는 채권자가 있을 수 있는데, 즉 변제 수령의 권한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채권이 압류된 경우입니다. 이때는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한 변제는 압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가 될 것입니다. 통상 우리가 강제 이행할 때 이렇게 채권이라는 재산권에 대해서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는 경우가 있지요. 또 채권이 입질이 된 경우입니다. 즉 채권의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인데, 채권자가 그 채권을 입질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때에 변제 수령 권한은 질권자에게만 귀속이 되기 때문에 채권자는 수령 권한이 제한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채권자가 파산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해서는 안 되고 파산 관제인에게 변제를 해야 됩니다. 즉 채권자가 파산하면은 적극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것이죠. 따라서 파산 관제인이 종합적으로 채권자들의 채권을 마서 소위 말하는 빚잔치를 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이니까 채권자 개인에게 돈을 갚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변제 수령의 권한이 주어진 자가 있는데, 그 채권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라든가 또는 관리인 또는 추심 수임자, 채권 질권자 또는 채권자 대위권자 등은 변제 수령의 권한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 수령권은 없지만은 거치로 봐서 수령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의율하는 예가 있는데, 이것을 표현 수령자라고 합니다. 표현 수령권자의 대표적인 예는 채권의 준점유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거래관념상 채권자라고 믿을 만한 외관을 가지고 있는 자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예컨대 채권 양도가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 채권의 사실상 양수인 또는 표현 상속인, 예금 증서, 기타 채권 증서와 인장을 소지하고 있는 자 등, 또 위조한 영수증을 제시하여 변제받은 자, 이러한 자들은 거래관념에 비춰 외관을 갖춘 자 등등이 표현 수령자, 그 중에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예금 통장, 예금 증서, 기타 채권 증서, 그리고 인장 이런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채무자에게 돈을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이 사람에게 돈을 줬을 때 면책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그러한 사례들이 종종 눈에 띕니다. 또 영수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영수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변제자가 선의 무과실에 의해서 돈을 지급했을 때는 역시 책임이 없게 될 것입니다. 또 이때 받은 영수증은 반드시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진정한 영수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변제자가 돈을 준 경우에는 변제자의 책임이 면책된다라고 할 것입니다. 나와서 증권적 채권의 증서의 소지인인데, 증권적 채권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채권 양도의 경우에 지명채권의 양도와 증권적 채권의 양도를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때 증권적 채권은 채권이 증권에 표상이 되어 있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어음이나 수표 이런 것들도 증권적 채권입니다. 따라서 어음이나 수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채무자가 돈을 주는 경우에는 그 증권적 채권의 특성에 기해서 유효하게 변제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채권의 준점유자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 판례는 민법 제470조에 정해진 채권의 준점유자라 함은 변제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일반의 거래관념상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그러한 외관을 가지는 사람을 말하기 때문에
준점유자가 스스로 채권자라고 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채권을 행사하는 때에도 역시 채권의 준점유자라고 할 것입니다. 즉 변제자로서는 채권자든 아니면 채권자의 대리인이든 정당하게 변제를 수령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금주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예금주의 통장과 인감을 소지하고 예금 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 은행에서 돈 찾으러 올 때 그 항상 통장 주인만 오는 건 아니죠. 그 통장을 갖고 오는 사람이 사람은 다르더라도 이거 통장 주인이 돈 찾아오라고 했다. 이처럼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은행이 예금 청구서에 나타난 인형과 도장과 비밀번호를 신고된 것과 대조 확인하는 외에 주민등록증을 통해서 예금주와 청구인의 호주가 동일인이다. 이런 것까지 확인하고 예금을 지급했다면 이는 채권의 준점유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 수령이 없더라도 변제자의 책임이 면책되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권한이 없는 자에 대해서 변제하면 어떨까요? 그것은 당연히 이제 무효가 되겠죠. 따라서 채무자로서, 즉 변제자로서도 실제 이 사람이 돈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주의 깊게 이렇게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뒤에서 폰뱅킹의 경우에 최근에는 직접 사람을 만나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폰뱅킹으로 전자상거래 이런 것들이 전자 IT 산업 이런 것이 발전하면서 현재 폰뱅킹이 아주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주의 의무는 어떤가 하는 것을 뒤에서 보겠습니다.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의 경우에도 다만 채권자가 그로 인해서 사실상 이익을 받은 때는 그 한도에서는 유효하다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상 우리 민법 47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은행거래 약관에 포함된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폰뱅킹을 앞에서 봤는데 그와 관련된 그러한 사건입니다. 예금채권은 금전채권의 일종으로서 일반 거래상 자유롭게 양도될 필요성이 큰 재산인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은행거래 약관에서 예금채권에 관한 양도금지 특약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이러한 특약은 예금주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이러한 양도금지 특약에 대해서는 사실상 은행이 그것을 약관에 이렇게 돼 있다. 이것은 딴 사람에게 양도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명시하고 설명을 해야 되겠지요. 만일 은행이 그러한 명시 또는 설명 의무에 위반해서 예금계약을 체결했다면은 은행거래 약관에 포함된 양도금지 특약은 예금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통상 보통거래 약관의 효력에 대해서 우리가 정형화된 이러한 약관의 경우에 그것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 내용에 포함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일반 원칙과 상통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판결에서 이른바 폰뱅킹의 경우, 그래서 폰뱅킹이 정식으로 이제 재판의 대상이 됐던 것인데, 폰뱅킹에 의한 자금 이체 신청의 경우에는 은행의 창구 직원이 직접 손으로 처리하는 경우와는 달리 그에 따른 자금 이체가 기계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지요. 은행 가지 않고 직접 하는 폰으로 하는 것이니까. 따라서 그것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은행에 대해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이제 새로운 문제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당초의 자금 이체 시의 사정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행해진 즉 폰뱅킹 등록을 할 때의 그때 사정까지도 총체적으로 고려해서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행이 거래 상대방의 본인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담당 직원이 그 상대방이 거래 명의인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 직무 수행상 필요로 하는 충분한 주의를 다하여서 주민등록증의 진정 여부 등을 확인한과 아울러 그 주민등록증에 부착되어 있는 사진하고 실제 실물을 대조한 등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보다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거래 행위를 한 상대방이 주민등록상의 본인과 다른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사후에 밝혀졌다고 한다면은 그때는 은행이 그러한 본인을 확인하는 주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한 예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거래 형태가 점점 새로운 이러한 기계 발달이라든가 과학 발달 이런 거에 의해서 새로운 거래 형태가 발생을 할 때에는 우리가 그에 따른 법률이 논리도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볼 그러한 새로운 현상입니다. 변제를 할 때 변제의 목적물은 무엇일까 하는 것인데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에 있어서는 그 변제를 하여야 할 물건에 관해서 민법이 몇 개의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물건을 인도하면 되겠죠. 타인의 물건을 만일 인도하면 어떨까요? 채무자가 원래는 자기 물건을 인도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물건을 잘못 또는 과실일 수도 있고 고의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다른 사람의 물건을 인도한 경우에 그 다른 사람의 물건을 다시 찾아올 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는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않는 한 반환 청구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채권자로서는 일단 수령을 했을 때 이것이 채무자 건지 다른 사람 건지를 잘 알 수 없겠죠. 일단 변제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니까 채권자로서는 그것을 돌려줘야 될 의무는 원칙적으로는 없다라고도 보여집니다. 따라서 별도의 유효한 변제가 있는 경우에 그것과 교환해서 줄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채권자가 수령한 후에 선의로 소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는 어떨까요? 이땐 변제는 유효하게 돼서 더 이상 이제 돌려줄 의무도 채권자는 없게 되는 것이죠. 양도 무능력자가 인도한 경우는 어떨까요? 즉 미성년자 등 무능력자가 자기 소유물을 변제로서 인도한 때에는 무능력자의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일반 논리로서는 변제의 그 법률행위를 효력을 제한해야 될 것이지만은 일단 자기 소유물을 변제해서 채권자에게 넘겨간 뒤에는 다시 효력 있는 이러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않는 한 반환 청구를 하지 못한다라고 우리 민법 464조에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변제를 하는 장소는 어디가 될까에 대해서 일단 당사자가 서로 합의해서 변제는 어디서 하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그 장소에서 해야 되겠죠. 또한 채무의 성질에 의해서 변제의 장소가 정해지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러한 특별히 채무의 성질이나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기본적으로 지참 채무의 원칙이 있습니다. 즉 법률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지참 채무의 원칙인데 우리가 통상은 돈을 빌려준 경우는 어떻습니까? 돈을 받으러 가지요. 그러나 우리 법률에서는 돈을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채무자가 돈을 주러 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참 채무의 원칙이라고 하겠습니다. 특정물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는 채권 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고 그 이외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는 채권자의 현 주소지에서 변제하면 되는 거죠. 즉 채권자의 현 주소에서 변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채무자가 채권자 주소지로 가서 그 변제할 물건을 지참하고 변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소 이전 등 변제 장소의 변경으로 인해서 비용이 증가했을 경우는 이것은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없으니까 채권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또 채무가 영업에 관한 것인 때는 채권자의 현 영업소가 변제 장소가 될 것입니다. 변제는 어느 때 하겠습니까? 그것은 당사자 의사표시에 의해서 하고 또 급부의 성질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반대 특약이 없으면은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변제기 전에 변제가 가능합니다. 즉 3년을 만기로 돈을 빌리는 경우 보다 더 일찍 변제할 자력이 있으면은 갚아도 되겠죠. 그래서 변제기 전에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변제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변제기 전에 변제로 인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받을 때는 어떨까요? 이를 배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채권자로서도 3년 동안 빌려준 거면은 그 사이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을 변제받지 못할 것을 생각해서 뭔가 다른 조치를 취한 경우에 너무 일찍 받아도 또 손해가 될 수가 있죠. 따라서 변제기 전에 변제로 상대방이 손해를 받은 때는 채무자가 이를 배상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행기에 불이행 시 지체의 책임을 지게 되죠. 이거는 이행지체에서 이미 살펴본 바가 있고, 특히 정기행위의 경우에는 기간이 정해진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채권자는 그 이행지체의 경우 이렇게 상당한 기간을 이행해라, 이렇게 이행의 최고를 통상은 하는데, 이러한 정기행위의 경우에는 그 최고 없이 바로 그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소멸시효는 이행기 경과 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변제에 따른 비용이 증가됐을 때, 이러한 변제 비용이 있을 때 누가 부담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변제 책임은 특약이 없는 한 채무자에게 있기 때문에 변제에 따른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는데, 만일 채권자가 주소 이전 등으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변제 이용이 증가됐을 때 그러한 증가액에 한해서만큼은 채권자가 부담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제를 한 경우 나중에 변제를 받고도 안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변제의 증거를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영수증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영수증은 변제와 영수증의 교부에 대해서는 동시행 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영수증은 연말의 경우에 연말 정산할 때 영수증이 하나의 증거 자료가 되는 경우가 있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한 연말 정산 시에 가짜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수증도 사회에서는 변제의 자료로, 즉 변제의 증거로 이렇게 신빙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법률 문제를 그로 인해서 또 야기되는 경우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채권 증서가 있는 경우에 변제하는 동시에 그것을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차용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작성된 경우에 돈을 주면서 영수증도 받지만은 그런 차용금 증서를 내놔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나중에 그러한 차용금 증서가 또다시 돈을 내놓으라는 증거로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채무 전부를 변제 또는 변제 이외의 사유로 전부 소멸한 경우에 채권 증서를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일부를 변제한 때는 채권 증서에 그러한 일부 변제의 뜻을 기재하라 하고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채권 증서가 분실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채권 증서를 분실했다는 뜻을 기재하는 문서를 제출해 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가서 제3자가 채권 증서를 점유하는 경우에는 직접 제3자에게 이제 내놔라. 왜냐하면은 그 채권 증서가 이제 효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러한 채권 증서는 영수증과 달라서 동시행 관계로는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나가서 변제가 있는 경우에 그 채무 전부를 다 변제하면은 문제가 없겠죠. 다 소멸하니까. 근데 변제로서 제공한 급부가 채무의 전부를 소멸케 하는데 부족하고, 즉 일부만 변제가 되는 경우에 어떤 채무에 충당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이때 변제자와 변제 수령자 사이에 계약이 있으면은 그 계약을 기준으로 해서 충당을 하고, 이러한 그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지정 충당이 있고, 이러한 지정 충당이 없는 경우에 법정 충당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누가 지정을 할 수 있는가 하면은 변제자가 돈을 갚으면서 이거는 전부는 다 안 되니까 어떤 것으로 변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1차적으로 변제자가 지정할 수가 있겠죠.
변제자가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 변제 수령자가 돈을 받으면서 요거는 무슨 원금조로 받는 것이다 또는 이자로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차적으로 수령자가 지정할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이러한 지정충당에 대한 제한으로서 채무 전부를 소멸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런 지정이 잘 안 된 경우죠. 이때는 법에 다음과 같이 먼저 비용을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제 비용, 그리고 이자를 충당하고, 그리고 이제 이자도 다 갚고 났을 때 비로소 원본의 순서로 충당토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477조와 478조에서는 법률적으로 충당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행기 여러 가지 채무가 있을 때 그 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이 있으면은 이건 먼저 갚아야 되는 것이니까 먼저 충당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 변제 이익이 많은 것과 적은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때는 당연히 변제 이익이 많은 것을 충당토록 하는 것이 채무자에게 이득이겠죠. 즉 이자부 채무가 있는 경우, 고이율의 채무가 있는 경우 담보부 채무, 즉 이자가 없는 채무하고 이자가 있는 채무에서는 이자 있는 채무를 먼저 갚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이고, 그것을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제 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닥쳐온 또는 닥쳐올 채무를 우선으로 하고, 위와 같은 표준으로 정해지지 않는 경우는 각 채무에게 비례해서 충당하게 됩니다. 변제 충당에 대해서 사전에 약정이 있는 경우는 어떨 것인가? 그러한 약정에 의해서 해야 되겠죠. 따라서 그러한 약정에 위반해서, 즉 미리 변제 충당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변제를 하면서 위 약정과 달리 특정 채무의 변제에 우선적으로 충당한다고 지정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채권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은 그 지정은 효력이 없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사전 약정이 있으면은 그러한 약정에 따라서 변제를 해야 될 것입니다. 변제를 위해서는 이제 변제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변제 제공은 채무자가 이행 준비를 하고 채권자의 협력을 요구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변제 제공은 채무 내용에 쫓은 것이어야 함은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변제 제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현실의 제공을 먼저 해야 되겠죠. 현실적으로 갚아야 될 것을 제공을 해야 될 것이고, 이러한 현실의 제공, 금전 채무의 경우에는 일단 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금전 채무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전부를 제공해야 되는 것이고, 일부 제공은 채권자 승낙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할 것입니다. 통화 이외의 지급수단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게 되겠죠. 현찰 이외에 우편화는 어떨까요? 그것은 판례에서 지급수단으로 인정하니까 이것은 판례상 우편화는 현금 지급한 것과 같이 봅니다. 예금 통장을 교부한 것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찾아야 되니까. 그리고 수표도 부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은행에서 발행한 또는 지급보증부 수표는 인정하는 것이 판례인데, 예컨대 자기압수표 같은 것은 거의 부도 위험이 적기 때문에 통상 인정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행 장소에 가서 수령을 최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보는 것이고, 금전 이외의 물건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의 경우에는 견본품과 다른 경우는 변제 제공이 되나 다만 하자담보 책임이 있겠지요. 또 화물상환증이나 화환이 발행한 경우에는 증권 제시로서 변제 제공이 됩니다. 또 채권자가 일정한 장소에 와서 수령하는 채무는 그곳에 보관하면은 이행 제공됐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채무자의 이행 행위와 동시에 채권자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때 대표적인 것이 등기이죠. 등기는 공동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필요한 자료를 각각 준비해서 했을 때 이행의 제공이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나가서 구두의 제공인데, 이것은 어느 때만 하면 되느냐 하면은 채권자가 이미 나는 그거 수령하지 않겠다 이렇게 수령 거절을 하는 경우, 또는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말로써 이행의 통지만 하면은 되는 것이죠. 구두의 제공만 하면은 제공이 됐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구대 제공도 요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할부, 분할적인 급부 채무에서 채권자가 이미 수령 지체에 있는 경우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매수인이 계약의 이행에 비협조적인 경우에 매도인이 하여야 할 이행 제공의 정도인데 특히 이전 등기와 관련해서 주로 문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제공이 됐으면 됐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도 매도인으로서는 그에 상응한 이행의 준비를 하면 족하다고 할 것인 바 매도인이 법무사 사무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대부분의 서류를 작성해 주었고 인감증명이나 등등 여러 가지를 다 주었고 일부 미비된 서류라도 언제든지 이렇게 잔금 지급 시에 교부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다면은 현실적으로 이행이 제공됐다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일부 미비된 서류가 즉시 이렇게 다 되는 경우에는 그게 안 됐다라는 것을 이유로 잔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제 제공이 됐을 때 어떠한 법률 효과가 발생을 할까요? 일단 채무자는 채무 불이행의 책임에서 벗어납니다. 따라서 이행 지체 책임이 이제 정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약정이자가 있을 때 그 약정이자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게 됩니다. 또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은 동시행의 항변권을 잃게 되는데 이때 주의할 것은 이 변제의 제공이 계속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례에서는 인정하고 있어서 한 번 제시하고 이행 지체됐다 그 동시행의 항변권을 잃는 것은 아니니까 변제의 제공은 계속해서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채무의 소멸 원인 중 첫 번째인 변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